내 이름이 없더라고요. 아버지 사망신고서에요. 자식난이 공난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에서 버려졌고, 그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그날 그가 남긴 땅은 100배 올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그녀는 평생 자신의 이름조차 지킬 수 없었던 걸까요? 가짜 유언장, 사라진 도장, 그리고 장독대 밑에서 발견된 진짜 아버지의 진심, 숨겨진 가족의 비밀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전통시장의 새벽은 항상 장혜숙의 한숨소리로 시작됩니다. 70년대 지어진 시장 천장의 녹슨 철골 사이로 비치는 희미한 불빛 아래 장혜숙은 커다란 손수레에 야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또 배추값이 올랐네요. 어머, 이 상추는 어디서 가져오셨어요? 싱싱하네. 장혜숙은 옆가게 김할머니의 말에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55의 나이에 그녀의 손등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어 있었습니다. 굳은 살 박힌 손가락으로 배추를 정리하며 그녀는 중얼거립니다. 이 손 하나로 다 살렸지. 다. 시장 골목마다 사는 이들은 그녀를 성실한 장씨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주민등록상 그녀의 가족 이름에는 장씨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장병기와는 20해 넘게 말도 섞지 않았으니까요. 혜수가 오늘은 일찍 마치고 좀 쉬지? 요 몇 주 동안 얼굴색이 영 좋지 않더라. 장혜숙은 오랜 단골 박할머니의 걱정스런 말에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일하는 게 약이죠.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아파요. 장혜숙의 하루는 항상 분주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농수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떼어오고 밤 10시까지 장사를 하는 일상. 그 사이사이 빈자리는 고단함이 채웠습니다. 어머니는 장혜숙이 16일 때 폐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아버지는 새장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 땅, 심지어 성까지 모두 그 가족에게로 넘어갔습니다. 혜숙이 넌 이제 내 딸이 아니다. 내 어미 곁으로 가거라. 그날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장혜숙은 오래전 호적에서 빠졌고 그 누구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30이 넘어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잠시 살림을 차렸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장 천장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60년대 말에 지어진 시장 건물은 비가 오면 곳곳에서 물이 새었습니다. 장혜숙은 익숙한 솜씨로 비닐을 치고 야채 위로 덮었습니다. 에이, 오늘은 장사 안 되겠네. 비가 오는 날은 손님이 뜸했습니다. 그나마 있던 단골 할머니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장혜숙은 작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70년대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별이란 말은 가슴에 멍이 들고 그때였습니다. 시장 입구에 놓인 작은 편의점에서 신문을 가져오던 중 그녀의 눈이 한 기사에 멈췄습니다. 단독 재개발 확정. 삼동리 일대 1.3배 상승 조짐. 삼동리. 그녀가 태어난 고향이자 아버지 장병기의 고택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장혜숙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허름한 비닐우산을 받쳐들고 그녀는 신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삼동리 일대가 서울시 새 도시개발 계획에 포함. 토지 보상 예정. 시장 지붕 위로 빗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나 장혜숙의 귀에는 다른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그러나 결코 지워지지 않았던 그 이름. 아버지.
장혜숙은 신문을 꾹 쥐고 멍하니 빗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비가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장혜숙의 야채가게 앞에 늘어서 있을 단골 할머니들이 전부 집에 간 뒤였습니다. 빗방울이 흩뿌리다 말았고 시장 골목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장혜숙은 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3시. 아직 정리할 시간은 아니었지만 손님도 없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뭐가 이리 불안하지? 그녀는 라디오 채널을 바꾸었습니다. 80년대 유행했던 가요, 이별의 브루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그때 장혜숙의 낡은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받지 않았을 전화였지만 왠지 모를 예감에 그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병기 님이 금일 14시 55분 폐암 말기 끝에 사망하셨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게 정돈돼 있었고 감정이라곤 없었습니다. 장혜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놀랄 틈도 없이 이어지는 소식. 장례는 장태수 씨 측에서 치르고 있고 법적 상속은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어디.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습니다. 장혜숙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폰은 시장 바닥에 떨어져 배터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녀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20회 넘게 만나지 못했던 아버지. 그 사이 장혜숙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희미해졌지만 그래도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꿈에서 만나곤 했던 아버지의 모습. 그런데 이제는 장혜숙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 배터리를 다시 끼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더듬어 오래전 저장해둔 번호를 찾았습니다. 삼동리 옛동네 이웃이었던 최 씨 아저씨의 번호였습니다. 최 아저씨? 저 장혜숙이에요. 아이고 혜숙이, 얼마만이냐? 내 아버지. 들었니? 방금 들었어요. 진짜인가요? 그렇다. 병원에서 12시간 전에 돌아가셨다더라. 그런데 너한테는 연락도 안 했더냐? 장혜숙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2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누군가 그녀에게 연락한 것입니다. 장례식은 어디서 치르나요? 시립병원 장례식장이래. 내 이복동생 태수가 다 준비하고 있다더라. 장혜숙은 최 씨 아저씨와 통화를 마치고 가게 정리를 서둘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마음은 이미 장례식장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20년 만에 찾아가는 자리, 그녀를 반겨줄 사람이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꼭 가야 하나? 그러나 그녀는 알았습니다.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을. 그래도 피 한 방울 섞인 아버지였으니까요. 가게를 접고 집에 돌아온 장혜숙은 서둘러 샤워를 하고 옷장 깊숙이 보관해둔 검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열애 전 지인의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조금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혜숙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리고 지역 뉴스에서 또다시 귀를 의심할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삼동리 일대를 3기 신도시 예정지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장혜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럴 수가. 하필 오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그가 평생을 살았던 땅이 갑자기 금싸라기가 되었다는 소식. 운명이 장난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장혜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터넷 뉴스에는 삼동리 땅값이 순식간에 100배 폭등했다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평당 300만 원이던 땅이 저녁에는 3천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창밖에는 여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혜숙은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 그 땅은 이제 누구의 것일까? 그리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정말 아버지의 딸이 맞을까?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70년대 초 찍은 가족 사진.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5살 장혜숙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혜숙은 사진을 들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뵙고 싶었는데. 다음 날 아침 장혜숙은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검은 원피스 위에 오래된 검은 재킷을 걸치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 그녀의 얼굴은 한밤중 흘린 눈물 때문인지 붓고 핏기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 정성을 다해 배웅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가봐야지. 장혜숙은 다시는 찾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고향을 향해 떠났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마지막엔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큰 금액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아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립병원 장례식장으로 가주세요.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그녀를 한번 보더니 말했습니다. 장례식 가시나 봐요? 요즘 저기 장례식장이 북새통입니다. 삼동리 개발 때문에 부동산 사람들로 난리라니까요. 장혜숙은 묵묵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70년대 이후 완전히 바뀐 도시 풍경. 그녀가 어릴 적 뛰놀던 들판은 온데간데 없고 거대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던 것은 도로변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뿐이었습니다. 저기, 저 나무 아직 있네요. 아, 고목이요? 저것도 곧 잘린대요. 도로 확장한다고. 장혜숙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나무 그늘에서 수박을 먹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버지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시립병원 장례식장 앞에 도착했을 때 장혜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 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날 받아줄까? 장례식장 안내판에서 장병기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2호실. 조문객들이 드문드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장혜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입구에서 그녀는 차가운 시선을 마주합니다. 당신은? 낯선 중년 여성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그 여성은 장혜숙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진한 화장을 한 그녀는 장혜숙을 마치 벌레라도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저 고인의 딸입니다. 딸이라고요? 장병기 씨의 딸은 없는데요? 여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의 조문객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에 비싼 양복을 입은 그는 장혜숙을 보자마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당신이 뭐하는 사람이요? 그의 말투는 날카로웠습니다. 장혜숙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가 바로 자신의 이복 동생 장태수라는 것을. 오빠, 아니, 태수 씨, 저는 장혜숙입니다. 아버지, 여긴 내가 올 자리가 아니야. 장태수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제야 장혜숙은 그 옆에 여성이 새어머니 오은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뻔뻔하게 무슨 낯으로 여기 온 거야? 내 아버지가 널 얼마나 원망하며 돌아가셨는지 알아? 오은정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안을 울렸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장혜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힘들어하실 때 넌 어디 있었어? 20해 동안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니 이제 와서. 장태수의 말에 장혜숙은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날 쫓아냈잖아. 내가 찾아갔을 때마다 문전박대했잖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은정은 장례식장 안에 모인 조문객들 앞에서 장혜숙을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내 아버진 너 따윈 자식으로 인정 안 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내 이름 한 번 입에 올리지 않으셨어. 장혜숙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비난, 경멸,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 장혜숙은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분노보다 더 서러운 건 눈물조차 흘릴 자격이 없다는 그 시선들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저. 그때 누군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 보던 낯선 남자였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중하게 장혜숙을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합시다. 장례식장 밖 벤치에 앉은 그 남자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최동민이라고 합니다. 삼동리 재개발 컨설팅을 맡고 있죠. 장혜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장병기 선생님 생전에 자주 뵀습니다. 선생님께서 종종 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장혜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저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최동민은 조용히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 근처 땅 좀 있으셨죠? 혹시 모르니 확인이라도 해보시죠. 장병기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장혜숙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장례식 음악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저를 기억하고 계셨나요? 이튿날 아침, 장혜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떴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에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흐렸고 마치 그녀의 마음처럼 잿빛이었습니다. 확인해 봐야 해. 장혜숙은 침대 옆에 놓인 최동민의 명함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최동민, 도시개발 컨설턴트라는 직함 아래 작은 글씨로 삼동리 도시재생 특별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그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병기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딸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특히 땅 문제로요. 장혜숙은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주민센터였습니다. 삼동구 주민센터는 그녀가 어릴 적 살던 동네와는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 행정구역상 관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고 싶은데요. 창구 직원은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본인 확인 신분증 보여주세요. 장혜숙은 주민등록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고 잠시 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장혜숙님, 본인 것만 발급 가능합니다. 부친 장병기 씨 관계는 여기 기록상 없네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호적 말소 상태시네요. 본인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부모님 정보가 없습니다. 장혜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발급받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아버지란 이름 아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입양도 상속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직원의 말에 장혜숙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녀는 장병기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믿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와 장혜숙은 잠시 길가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동민이었습니다. 장혜숙 씨, 어떻게 되셨나요? 방금 주민센터에 다녀왔어요. 아버지와 제가 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네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최동민의 소개로 장혜숙은 그날 오후 공익변호사 윤지선을 만났습니다. 35 정도로 보이는 윤지선은 친절하게 장혜숙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실종된 유 원장이라 흥미로운 사건이네요. 유 원장이요? 아버지가 유 원장을 남기셨다는 건가요? 윤지선은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장병기 씨가 돌아가시기 열흘 전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유 원장 작성을 의뢰하셨대요. 장혜숙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유 원장을 준비했다니. 그것도 자신을 만난 지 20년이 지난 후에. 정말 이상한 건 아버지 유 원장이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태수 씨가 상속 절차를 밟고 있다는 건 뭔가 석연치 않아요. 윤지선은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재개발 보상금만 해도 수십억 원이 될 텐데 장병기 씨의 원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장혜숙은 혼잣말처럼 중얼댑니다. 혹시 아버지가 날 부르려 했던 건 아니었을까? 그날 저녁 장혜숙은 삼동리 근처 작은 여관에 머물렀습니다. 장례식장에 다시 가볼 용기는 나지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옛 동네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낡은 주택들이 늘어서 있었고 멀리 아버지의 고택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지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은 장병기 씨가 실제로 유 원장을 작성하셨다는 증인을 찾았다는 거예요.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증언해줬어요. 그럼 나쁜 소식은요? 그 유 원장이 사라졌어요. 법무사 김영수 씨도 행방불명이고요. 마지막으로 목격된 건 장병기 씨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래요. 장혜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진실을 알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장병기 씨 명의의 삼동리 땅 중 일부가 소유권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은 사망하면 상속 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이 땅은 그대로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땅의 소유권을 그대로 놔둔 거죠. 마치 원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장혜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꿈에서라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혜숙은 최동민과 함께 아버지의 고택 근처를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한옥은 이제 곧 철거될 예정이었지만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기가 바로 48-2번지예요. 장병기 선생님이 평생 아끼던 땅이죠. 최동민이 가리킨 곳은 고택 뒤편의 넓은 텃밭이었습니다. 장혜숙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상추를 심던 그곳을 기억했습니다. 그 기억이 그녀를 야채 장수로 만들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문제라는 거죠? 네, 700평이나 되는 이 땅은 지금 재개발 예정지의 중심부에 있어요. 평당 3천만 원이면 210억 원이 넘는 금액이죠. 장혜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누군가 유 원장을 숨겼다면 그건 이 땅 때문일 거예요. 최동민의 말에 장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래전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혜수가, 내 아버지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야. 언젠가 이해하게 될 거야. 장혜숙은 고택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찾아내야 해. 어둠이 내리자 삼동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장혜숙은 여간방 창가에 앉아 아버지의 고택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낡은 기와 지붕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그곳엔 그녀의 어린 시절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한다. 어머니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장혜숙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밤중에 아버지의 집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내일이면 철거 작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가야 해. 밤 11시 장혜숙은 검은 옷을 입고 여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손전등과 작은 삽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다니던 골목길을 기억하며 조용히 걸었습니다. 80년대 초에 놀던 그 길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고택 앞에 도착하자 장혜숙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대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담장 옆으로 난 작은 구멍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릴 적 그녀가 몰래 집을 빠져나가던 비밀 통로였습니다. 아직도 있네. 장혜숙은 허름한 담장을 조심스레 넘었습니다. 한밤중 삼동리 옛 고택이 철거되기 직전 그녀는 몰래 담장을 넘었습니다. 달빛만이 그녀의 발걸음을 비추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빈집은 20년 동안 그대로였지만 곳곳에 시간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장혜숙은 뒤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머니가 아끼던 장독대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장혜숙은 장독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던 중 장독대 밑바닥에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 흙을 파헤친 자국이었습니다. 여기에 뭔가 있었나? 장혜숙은 가방에서 작은 삽을 꺼내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허물어진 뒤뜰 장독대 아래 그녀는 삽으로 무언가 단단한 것을 발견합니다. 10분 정도 파내자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봉인된 나무함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상자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오래되어 녹슬어 있었습니다. 장혜숙은 삽으로 자물쇠를 내리쳤고 몇 번의 시도 끝에 자물쇠는 부서졌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한지에 쌓인 문서와 도장이 있었습니다. 장혜숙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로 된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딸 혜숙에게 삼동리 48-2번지 700평을 남긴다. 늦게라도 찾아와. 이걸 보여주면 내 진심을 알 것이다. 장혜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문서 옆에는 아버지의 도장이 있었습니다. 붉은 칠이 된 나무 도장에는 장병기인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혜숙은 재빨리 유언장과 도장을 가방에 넣고 몸을 숨겼습니다. 대문 앞에 검은 승합차가 멈춰 섰고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한 명은 장태수였고 다른 한 명은 본 적 없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여기 확실해? 누가 들어왔다고? 네, 회장님. 경비가 누군가 담장을 넘는 걸 봤다고 합니다. 장혜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주변은 다른 남자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손전등 빛이 그녀를 비추었습니다.
장혜숙은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두 남자에게 붙잡혔습니다. 장태수 씨, 이 여자가 담장을 넘었습니다. 장태수는 차갑게 웃으며 장혜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이렇게 만나네. 남의 집에 무단 침입이라. 경찰에 신고해야겠는데?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이야. 내가 자랐던 곳이고, 법적으로는 내 소유지만. 그리고 넌 장병기의 딸이 아니잖아. 기억나? 넌 버려진 거야. 장혜숙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지만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아버지가 날 버리지 않았어. 증거를 찾았으니까. 장태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증거? 유언장이야. 아버지가 직접 쓰신 유언장. 장태수는 장혜숙의 가방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필사적으로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다가온 남자가 그녀의 머리를 강하게 쳤고 장혜숙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경찰서 유치장이었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렸고 가방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순경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제 가방은요? 증거물로 보관 중입니다. 장혜숙 씨, 귀하는 무단 침입과 도굴 혐의로 체포되셨습니다. 도굴이요? 장태수 씨의 신고에 따르면 귀하는 고 장병기 씨의 유품을 훔치려 했다고 합니다. 장혜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게 남기신 유언장을 찾은 것뿐이에요. 순경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가방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빈 가방이었어요. 그날 밤 유언장은 다시 사라지고 해숙은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도굴 혐의라는 믿기 힘든 죄목과 함께.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확신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녀를 버리지 않았다는 확신.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새벽 5시 경찰서 유치장의 차가운 철창 너머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장혜숙은 딱딱한 벤치에 앉아 온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유언장 내용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딸 혜숙에게 삼동리 48-2번지 700평을 남긴다. 그 한 문장이 그녀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혜숙 씨, 면회 오셨습니다. 경찰의 안내로 장혜숙은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윤지선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최동민 씨가 연락해줬어요. 윤지선은 조용히 장혜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혜숙 씨, 장태수가 당신을 고소했어요. 무단 침입과 도굴 혐의로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증거가 없어 곧 풀려날 겁니다. 유언장이요. 제가 찾았어요. 아버지가 직접 쓰신. 윤지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 가방에서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장태수 측에서 빼돌린 거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증거가 사라졌는데. 윤지선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 끝까지 갑시다.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존엄의 문제예요. 윤지선은 서류 가방에서 몇 가지 서류를 꺼냈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혜숙 씨의 호적 복구와 상속권 확인을 위한 법적 대응이죠.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장혜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껏 그녀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윤지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버려진 아이였거든요. 가족에게, 사회에게. 하지만 누군가 제게 손을 내밀어 주었어요.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되었고요. 이제는 제가 그 손길이 되어야 할 차례라고 생각해요. 오전 10시 장혜숙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도굴 혐의는 일단 기각되었지만 무단침입 혐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장혜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윤지선의 물음에 장혜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시장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삼동리에 좀 더 있을래요. 여기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날부터 장혜숙과 윤지선의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장병기가 드나들던 병원, 사무실, 단골 가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둘씩 과거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이발소 주인 박노인은 중요한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장병기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왔었지. 머리를 깎으면서 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잘못했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더군. 슈퍼마켓 주인 최할머니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장병기가 항상 미역을 사갔어. 그러더니 마지막엔 딸 생일 챙기려고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며느리가 와서 도로 반품하더라니까. 동네 주민들의 입에서도 조금씩 진실이 새어나옵니다. 오은정과 장태수가 아버지 말기 상태에서 유언장을 감췄다는 정황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병기 씨가 법무사 사무실에 다녀온 날 장태수가 아버지를 찾아와 크게 다퉜다더라. 오은정이 간병인을 모두 해고하고 자기 사람으로 바꿨다는 소문도 있어. 장혜숙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들을 그려보았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노인의 모습. 그러나 그 주변에는 그의 진심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윤지선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장병기가 입원했던 병원의 간호사 한 명이 중요한 증언을 해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장병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 녹음기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뭔가 남기고 싶다고. 간호사 김미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녹음기를 가져다 드린 날 밤 장태수 씨가 병실에 왔어요. 두 분이 크게 다투시는 소리가 들렸고 다음 날 녹음기가 사라졌어요. 그 녹음기를 찾아야 해요. 윤지선의 말에 장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진심을 밝힐 마지막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혜숙은 밤마다 시장에서 야채를 팔고 새벽엔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정리합니다. 낮에는 증인들을 만나고 증거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한 달 후 마침내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장혜숙의 호적 복구와 상속권 확인 소송이었습니다. 법정에는 장태수와 오은정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태수의 변호사는 유명한 대형 로펌 소속이었습니다. 장혜숙 씨는 20년간 장병기 씨와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재산을 노리고 나타난 것이 분명합니다. 장태수 측 변호사의 주장에 법정안은 술렁였습니다. 장혜숙은 고개를 숙였지만 윤지선은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장병기 씨가 딸을 그리워했다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이 존재했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장태수 씨 측에서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재판장은 증인 출석을 명령했고 다음 재판이 한 달 후로 예정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장혜숙에게 윤지선이 말했습니다. 긴 싸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름을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게요. 장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 그녀의 이름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이 2달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법정에서는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양측의 첨예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장태수 측은 장혜숙이 아버지를 버렸다고 주장했고 장혜숙 측은 아버지가 딸을 그리워했다는 증언을 모았습니다. 장혜숙은 매일 밤 여관방에서 재판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낮에는 시장에서 야채를 팔고 저녁이면 증인들을 만났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지쳤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 있었습니다. 혜숙 씨, 괜찮아요? 윤지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셋째 재판일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지치지 않아요. 장혜숙의 목소리에는 강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행동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중요한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장병기의 주치의였던 박준호 의사였습니다. 장병기 씨는 말기 폐암으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정신은 또렷하셨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그분은 저에게 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나요? 윤지선이 물었습니다. 장병기 씨는 딸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큰 실수를 했다고요. 그리고 재산을 딸에게 남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장태수 측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인의 헛소리였을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말기 환자들은 종종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죠. 아닙니다. 박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병기 씨는 죽는 순간까지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원했던 것은 딸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장혜숙은 고개를 숙이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유언장은 사라졌고 장혜숙이 본 문서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장태수 측은 끝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법정 뒤편에서 한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증언하고 싶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여든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김영수입니다. 장병기 씨의 유언장을 작성했던 법무사입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행방불명됐던 법무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김영수 씨, 당신은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위협을 받았습니다. 장태수 씨로부터요. 그는 제게 돈을 주며 유언장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그 후 제 사무실이 불탔고 가족들이 위험해졌습니다. 장태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변호사가 그를 말렸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타나셨나요? 윤지선이 물었습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요. 김 법무사는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장병기 씨가 병원에서 녹음한 것입니다. 간호사가 제게 맡겼고 저는 이것을 보관해 왔습니다. 장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했지만 법원 경위가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윤지선은 녹음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녹음 내용을 법정에서 재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 변론일. 윤지선은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던 결정적 증거 하나를 꺼냅니다. 고 장병기 씨의 말기 병동 병실 녹음입니다.
재판정하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녹음기에서 장병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힘없고 간헐적으로 기침소리가 섞인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이것이 내 마지막 유언이다. 정신이 또렷할 때 남긴다. 내 재산 중 삼동리 48 빼기 2번지 700평을 딸 해수기에게 남긴다. 이것은 해수기의 어머니 최영자가 마련한 땅이다. 내가 딸에게 돌려주지 못한 마음의 빚이다. 장혜숙은 가슴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들으니 더욱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해숙이, 걘 내 딸이야. 못 배웠지만 나보다 나았던 딸. 장태수는 사업 때문에 날 찾아왔지 사람으로 대해준 적은 없었어. 오은정은 내 재산만 노렸다.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늦게 깨달았어. 법정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장병기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해수가, 아버지가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다. 내 어머니가 떠나고 내가 무너졌다. 그 아픔을 내게 돌렸다. 용서할 수 없는 짓이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이 땅이라도 내게 돌려주고 싶다. 이것은 내 어머니의 유산이기도 하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장혜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아픔이 치유되는 눈물이었습니다. 장태수는 고개를 숙였고 오은정은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은 극적으로 뒤집혔습니다. 장혜숙의 호적 복구 신청이 인정되었고 상속권도 인정받았습니다. 장혜숙의 이름은 다시 장병기의 가족으로 복원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혜숙 씨. 윤지선은 미소 지으며 장혜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법적으로도 장병기 씨의 딸입니다. 장혜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화로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장태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장태수는 처음으로 그녀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가세요. 저는 그냥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장혜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수 씨, 우리는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건 화해였을 거예요. 재산 문제는 천천히 이야기해요. 장태수는 고개를 숙였고 오은정은 재산 분할금 요구를 포기했습니다. 마침내 장혜숙은 아버지의 딸로서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에 당당히 서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삼동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공사 현장이 들어섰고 오래된 집들은 하나둘 철거되었습니다. 재개발의 물결이 삼동리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장혜숙은 아버지의 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기와집은 아직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집의 합법적인 주인이었습니다. 법원은 아버지 장병기의 유언을 인정했고 삼동리 48 빼기 2번지 700평은 장혜숙의 것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옆에 선 윤지선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변호사가 아닌 장혜숙의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팔아야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평당 4천만 원까지 올랐다고. 장혜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700평이면 28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다른 생각이 있어요. 며칠 후 장혜숙은 삼동리 주민센터에서 열린 재개발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장병기의 딸 장혜숙입니다. 삼동리 48-2번지 땅의 주인이고요. 회의장의 모든 이들이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재개발업자들과 중개인들, 그리고 오랜 이웃들까지 제 땅은 팔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곳에 작은 공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리는 공간으로요. 재개발 담당자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계획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장혜숙 씨, 그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요. 몇 달 후, 장혜숙은 삼동리 언덕에 작은 공원을 조성합니다. 봄이 오자 아버지가 생전에 거닐던 돌담을 따라 꽃을 심었습니다. 벚나무와 매화나무,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던 진달래가 만발한 공간이었습니다. 공원의 한쪽에는 작은 정자가 세워졌고 다른 한쪽에는 주민들을 위한 쉼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조그만 표석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여기 내 이름이 있습니다. 표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장가공원, 장병기와 최영자, 그리고 그들의 딸 장혜숙이 함께 꿈꾸던 곳. 장혜숙은 그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이 수백억을 제안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일부는 마을 도서관과 쉼터로 기부했고 일부는 노인회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에는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장혜숙 씨, 정말 괜찮으세요? 그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윤지선의 물음에 장혜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에겐 이미 충분해요. 제 이름을 되찾았으니까요. 장혜숙은 여전히 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넓은 가게로 옮겼고 몇 명의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장 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원이 완성된 날 장혜숙은 작은 개장식을 열었습니다. 동네 주민들과 시장 상인들, 그리고 윤지선과 최동민도 함께했습니다. 놀랍게도 장태수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언니, 아버지가 보셨다면 기뻐하셨을 거예요. 장태수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재판 이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교만하고 냉정한 사업가가 아닌 조금은 부드러워진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와줘서 고마워요. 장혜숙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개장식이 끝나고 모두가 떠난 후 장혜숙은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벚꽃잎을 날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제 이름을 되찾았어요. 장혜숙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 세월 그녀를 짓눌렀던 무게가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공원 한쪽에는 그녀가 심은 작은 야채밭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도 이제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상추와 고추 그리고 토마토가 햇살 아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장혜숙의 공원은 사계절을 거치며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재개발로 변해버린 삼동리에서 유일하게 옛 모습을 간직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한 어린 소녀가 공원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장가공원이에요? 학교에서 이곳에 대해 배웠어요. 장혜숙은 미소 지으며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렇단다. 내가 바로 그 장가의 장혜숙이란다. 할머니, 왜 이 공원을 만드셨어요? 이 땅을 팔면 엄청 부자가 됐을 텐데요. 장혜숙은 소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공언을 걸었습니다. 가끔은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단다. 내 이름, 내 뿌리, 내 존재. 그건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지. 소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장혜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동화 같아요. 그래, 어쩌면 동화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다. 장혜숙은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봄바람이 다시 한번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돈보다 값진 이름 하나를 내가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마치 축복처럼 들려왔습니다. 장혜숙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존재로 세상에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공원 입구의 표석에 햇살이 비쳤습니다. 장혜숙이라는 이름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재 전체를 증명하는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이름을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는 가운데 장혜숙의 이름은 계속해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사람 취급 못 받아.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평생을 강철처럼 살아온 아들이 결혼하고 시댁에 들어간 뒤 이렇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무릎 꿇고 손찌검을 당하고 자존감까지 짓밟힌 채.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괜찮다고 했던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그날 저는 장군이 아니라 엄마로 돌아갔고 시댁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단 하루 만에 뒤집힌 가족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윤정이는 창밖으로 흐르는 봄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58살 육군 역사상 두 번째 여성 3스타 장군이 된 그 순간보다도 더 긴장된 지금이었습니다. 손목 시계를 확인합니다. 8시 15분. 아들 민호가 결혼한 지도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장군님, 오늘 회의 자료 준비됐습니다. 부관의 목소리에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복 앞서풀 가지런히 정돈하며 다시 윤정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아들 민호의 엄마로 남아 있었지요. 어머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매주 일요일마다 오는 민호의 전화. 그 목소리에는 항상 무언가 숨겨진 것 같은 기색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목소리 너머의 무언가를 짐작하고 싶었지만 군인의 직감은 가족 앞에서 항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래, 뭐든 힘들면 말해. 엄마는 언제든 내 편이야. 정희의 남편은 군대에서 만난 동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했지만 각자의 길을 걸었고 결국 민호가 10살 때 이혼했습니다. 그 후로 정희는 오직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민호가 32이 된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없었지요. 장군님, 제가 볼 때는 아드님이 뭔가 숨기는 것 같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참모인 김대령의 말에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어른이 된 아들의 삶에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지. 군대라면 명확한 지휘 체계가 있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잖아. 며느리 지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정희는 지수의 눈빛에서 뭔가 계산적인 것을 느꼈지만 아들이 선택한 여자였기에 존중했습니다. 시댁은 늘 우리 며느리라며 지수만을 중심에 두었고 민호는 장손이라면서도 은근히 물건 취급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괜찮아요. 결혼 생활이 다 그렇죠, 뭐. 민호의 말투에 정희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군에서는 100명의 병사가 죽을 위기에도 결단을 내렸던 장군이 아들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엄마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민호네 집에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치와 반찬을 정성스레 싸며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인은 정찰 없이 전투를 하지 않지.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주차를 하고 반찬통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6층. 문이 열리자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호의 아파트 문 앞에 선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불쑥 방문해도 될까? 하지만 이미 와버린걸요. 초인종을 누르자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주말인데 나갔을 리가 없는데. 정희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귀를 찢는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남자야? 이 집 기둥이라며. 장군 딸이 뭐 대단하냐?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려놓고. 정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현관에서 보이는 거실 한복판에 무릎 꿇은 민호, 그 앞에 선 시아버지와 지수, 그리고 식탁에 팔짱을 낀 채 앉아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라는 가면이 찢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입구에 서서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거실의 풍경은 마치 누군가 그려놓은 잔혹한 그림 같았습니다. 무릎 꿇은 민호의 어깨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시아버지 박철수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 같은 놈 키우려고 30년을 회사에서 허리 굽혔냐? 지수 부모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정희의 시선이 지수에게 향했습니다. 지수는 남편인 민호가 이런 수모를 당하는데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는 식탁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마치 어떤 공연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조심할게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당당하던 아들이, 군인의 아들이, 장군의 아들이. 조심은 무슨,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능했어? 내 엄마가 장군이라고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냐? 이 집에선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시아버지 박철수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철수의 손이 번개처럼 올라가더니 민호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민호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가슴을 망치로 내려친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쯧쯧, 철수 씨도 참 손이 너무 세네요. 흔적 남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시어머니 박순자의 말에 정희의 귀가 윙 울렸습니다. 흔적?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정희는 현실 감각을 잃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그냥 내가 다 할게요.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지친 듯 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정함이 정희의 귀에 꽂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반복된 일상의 한 장면처럼 담담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민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32년을 키운 아들인데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맞아? 저게 내 아들 민호 맞아? 정희의 머릿속에서 질문이 울렸습니다. 어린 시절 자전거에서 넘어져도 울지 않던 아이 고등학교 때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졌을 때도 엄마 괜찮아요라고 웃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타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맞고 있었습니다. 다음부턴 제발 장인어른 말씀 좀 잘 들어. 나도 이제 지쳤어. 지수의 말에 민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민호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조차 고문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정희는 숨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딸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정희의 인내심이 끊어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두 눈은 살아온 인생 중 가장 무서운 빛으로 일렁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제대로 줄 수도 없었지만 어떻게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대령, 나야.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차가웠습니다. 네, 장군님.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민호가. 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김대령은 더 이상의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30년 지기 친구였기에 정희의 목소리만 들어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차장에 도착한 정희는 차 안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 단단하고 위험 있는 장군의 얼굴은 온데간데였고 상처받은 어머니의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본 거지? 우리 민호가 정말 저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야? 정희는 핸들을 꽉 붙잡았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가만두지 않겠어. 절대로. 그날 밤 정희는 자신의 아파트 거실을 서성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작전을 지휘했지만 이렇게 심장이 떨린 적은 없었습니다. 전투 상황에서도 그녀는 항상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그녀의 아들, 그녀의 피와 살이었으니까요. 괜찮아. 우리 잘 살고 있어. 민호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아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눈치를 보고 맞고 무릎을 꿇으며 시댁의 소유물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 사이에서 그녀의 아들은 지금 어떤 밤을 보내고 있을까요? 새벽 3시 정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장롱문을 열자 정갈하게 정돈된 군복이 보였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선 자신을 바라보며 되뇌었습니다. 나는 3스타 장군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들의 엄마다. 아침 6시 정희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엄마야. 오늘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이요? 회사에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이건 명령이야, 민호야. 10시에 내 집으로 와. 정희의 목소리에는 어떤 타협이 여지도 없었습니다. 통화가 끊기고 얼마 후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네, 어머니. 10시에 갈게요. 정확히 10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정희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보다 더 깊은 상처였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죽어 있었습니다. 들어와, 민호야. 민호는 말없이 정희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았고
정희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내 집에 갔었어. 그 말에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요? 언제요? 내가 시아버지에게 맞던 그 시간에.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몇 분간 민호의 흐느낌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정희는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엄마가 몰라서. 엄마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민호는 오랫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혼하고 싶어. 하지만 지수가 애 데리고 나갈까봐 무서워. 시댁은 애까지 뺏겠다고 협박해. 정희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모든 걸 뺏긴 게 아니라 이 시댁이 아들과 손자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얼마나 오래 일했니? 결혼 직후부터요. 처음엔 그냥 잔소리였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제가 너무 약해서. 아니야, 민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정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 그녀의 앞에 있는 건 32의 성인 남자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내가 다 해결할게, 민호야.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시댁은 지수 아버지가 큰 회사 사장이라고 자랑하고 법적으로도 손자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군인의 그것이었습니다. 그래, 내 새끼 건드린 대가가 어떤지 보여줘야겠지. 민호가 집을 나간 후 정희는 김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대령, 박철수라는 사람 조사해줘. 지수 부모님도. 특히 군 복무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정보가 필요해. 네, 장군님. 어제 말씀하신 일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래, 내 아들을 구하는 작전이야. 전화를 끊은 정희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 정희는 결단력 있게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검색 결과가 나오자 정희는 가장 평가가 좋은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정희입니다. 내일 오전에 상담 예약이 가능할까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오후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이미 전투태세였습니다. 정희는 가슴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진짜 엄마가 되어줄게, 민호야. 사흘 후 정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리 지수의 부모님에게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시아버지 박철수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공손했습니다. 아, 장군님. 오랜만에 연락을 주시니 반갑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정희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서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강남 청송각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박철수의 목소리에서 당혹감이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신지. 혹시 민호가 무슨 말이라도. 아니요, 그저 두 집안이 더 가까워졌으면 해서요. 손자도 태어났는데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철수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승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희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예감하는 전략가의 미소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정희는
청송각 한정식 집의 가장 고급스러운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도 함께였습니다. 민호는 불안한 듯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시댁이 알면. 정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민호야. 오늘부터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7시 정각, 박철수와 박순자, 그리고 지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평소와 달리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장군인 시어머니를 만난다는 긴장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박철수와 박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어리둥절함과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앉으세요, 모두들. 정희의 말에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정희 옆에 앉았고 지수는 자신의 부모님 옆에 앉았습니다. 6명이 둘러앉은 테이블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렇게 갑자기 자리를 마련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요. 정희의 말에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특히 박철수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정희는 천천히 수저를 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전장에서 적을 마주했을 때의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아들의 상태를 좀 알게 됐습니다. 박철수와 박순자가 서로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무례했던 부분, 묻고 따지지 않겠습니다. 정희의 말에 박철수의 얼굴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다만 오늘부로 민호는 제가 보호합니다. 더 이상 폭언, 폭행, 간섭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어떤 타협이 여지도 없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저희가 언제 민호를? 박순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게 어딨어요, 장군님. 여긴 전쟁터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맞습니다. 전쟁터가 아니죠. 하지만 법정은 또 다른 전쟁터가 될 수 있습니다. 정희는 군인의 휴대폰 하나를 테이블에 꺼내 놓았습니다. 화면을 켜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며칠 전 현관문 너머에서 촬영된 민호 폭행 영상이었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수는 눈을 크게 뜨고 영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순자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이건. 정희는 영상을 멈추고 다시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법은 전쟁보다 냉정합니다. 이 영상은 변호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음 수순은 결정하세요. 박철수가 발끈했습니다. 이게 무슨 협박입니까? 아들 교육은 시부모의 권리고 폭행은 범죄입니다. 박 사장님. 그리고 제 아들에 대한 모든 권리는 오직 제 아들에게 있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지금부터 민호는 저와 함께 지낼 겁니다. 지수 씨,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아들과 함께 민호를 따라올 건지 아니면.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단을 내린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지수야, 나 더 이상은 못 살겠어.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으로 장군의 권위가 아니라 엄마의 칼날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일어섰습니다. 식사는 이미 주문해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민호, 우리 가자. 정희와 민호는 함께 식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손자는 절대 못 데려갑니다.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식당을 나온 정희와 민호는 차에 올랐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을까요? 정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식사 자리 이후 민호는 정희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오래전부터 아들을 위해 방 하나를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비록 자주 오진 않았지만 언제든 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요. 일단 여기서 지내도록 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정희의 말에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보이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전화해요.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받고 싶어? 민호는 머뭇거리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지금 어디야? 어머님이 많이 화나셨어. 얼른 돌아와서 사과해. 지수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민호는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당분간 엄마 집에서 지낼 거야. 뭐?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은 어쩌고? 주말에 보러 갈게. 아니면 내가 데려와도 좋고. 미쳤어? 오빠가 집을 나가면 아버님이 얼마나 화내실지 알아? 지금 당장 돌아와.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이제 막 시작한 독립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다가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수야, 나 지금 많이 힘들어. 조금만 시간을 줘. 시간? 오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엄마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이기적이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손에서 전화기를 가져왔습니다. 지수 씨, 윤정희입니다. 민호는 당분간 제 집에서 지낼 겁니다. 손자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데려오세요. 하지만 민호를 강제로 데려가려는 시도는 하지 마세요. 장모님, 이건 우리 부부 문제예요. 끼어들지 마세요. 당신 남편이 맞고 무릎 꿇는 모습을 본 어머니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변호사를 통해 하죠. 정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난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야. 아내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정희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민호야, 넌 나쁜 남편이 아니야. 넌 그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뿐이야.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이렇게 약해도 돼? 아버지였다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정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혼 후에도 민호는 늘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군인 아버지를요. 내 아버지도 인간이야, 민호야. 완벽한 사람은 없어. 내가 약한 게 아니라 그들이 너무 잔인한 거야. 그날 밤 민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정희에게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못 버텨. 지수가 문자로 나보고 정신병자 취급해. 아들 키우는데 방해된대. 정희는 민호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지수가 보낸 문자들은 정희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오빠는 정신병자야. 우리 아들이 오빠처럼 나약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할 거야. 장군 딸내미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우리 아버지도 성공한 사업가야. 이혼하면 오빠한테 돈 한 푼도 안 줄 거야. 우리 아들도 못 볼 거고. 정희는 분노를 참으며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항상 이런 문자를 받았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정희는 이 모든 문자를 증거로 저장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의 법적 싸움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날 오후 민호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정희는 놀라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민호는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장기적인 우울과 불안으로 인한 신체 증상입니다. 이 상태로 몇 달만 더 버텼다면 자살 충동으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정희는 민호의 손을 꼭 잡고 오열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늦게 알았다. 너무 늦게. 민호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싸움에서 해방된 것처럼요. 병원 복도에서 정희는 지수를 만났습니다. 아들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민호 오빠 어떻게 된 거예요? 정희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이에요. 당신과 당신 부모님이 준 선물이죠. 지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저희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오빠가 약해서 그런 거잖아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수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내 아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이제 법적으로 해결할 겁니다. 지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희 그냥 이혼하면 되죠? 애는 우리 쪽이 키울 테니 알아서 하세요. 정희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싸움이 아니라 구출입니다. 그녀는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 손자를 빼앗으려면 나를 이겨야 할 텐데. 지수는 정희의 눈빛에 잠시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도전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장모님보다 훨씬 더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그것은 전장에서 승리를 확신하는 장군의 웃음이었습니다. 두고 보죠. 민호가 병실에서 회복하는 동안 정희는 이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고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시댁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령, 박철수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됐나요? 정희는 자신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김대령에게 물었습니다. 두 사람은 군 본부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장군님, 꽤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김대령은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희는 파일을 여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김대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두 확인된 사실입니다. 박철수는 1985년 군 복무 중 후임병 구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보급품 횡령 혐의도 있었고요. 정희는 파일을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박철수의 불명예 전역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전역 후에 이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자신을 모범적인 군 경력자로 포장했습니다. 지금의 사업체도 이런 거짓된 이력을 바탕으로 세운 것이죠. 정희는 충격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시댁은 군 출신을 앞세워 권위를 내세웠지만 그것조차 허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철수의 사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김대령은 또 다른 파일을 건넸습니다. 정희는 내용을 읽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탈세 의혹이라. 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김대령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예전 부하 중 한 명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퇴역한 상태인데 그에 따르면
박철수는 군에서 악명 높은 가혹행위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정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예전 부하 중 한 명이 시아버지의 군복무 시절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 군에서 불명예 전역한 분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정희는 김대령의 질문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몰랐습니다. 민호도 모를 겁니다. 아마 지수조차 모를 수도 있고요. 정희는 이 모든 진실과 자료를 민호의 이혼 소송 준비 서류에 첨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시댁의 소유물이 되게 둘 수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민호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심이 보였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기로 했어요. 더 이상 저렇게 살 수 없어요.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민호야.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해요? 지수가 데려갈까봐 무서워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 이길 거야. 그날 저녁 정희는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세요. 시댁의 실체입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양육 환경을 고려할 때 법원은 이런 가정폭력과 불안정한 환경에 아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세요. 특히 지수나 시댁과의 대화요.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정희는 변호사의 조언을 민호에게 전달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곧 동의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정희는 아들의 어깨를 꼭 껴안았습니다. 물론이지. 넌 내 아들이잖아. 다음 날 민호의 휴대폰으로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는 정희에게 눈짓을 하고 통화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이제 정신 차렸어? 언제 집에 올 거야?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수야, 나 이혼하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지수의 비웃음이 들렸습니다. 이혼? 오빠가 뭘 할 수 있는데? 우리 아들은 내가 키울 거고 오빠는 양육비만 꼬박꼬박 내면 돼. 설마 아들을 포기할 건 아니지? 아니, 아들은 내가 키울 거야. 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어. 지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꿈깨, 오빠. 법원은 절대 오빠 편을 들지 않을 거야. 오빠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병원 기록도 있잖아. 우리 아버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오빠네 어머니가 장군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민호의 손이 떨렸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지수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아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시작? 오빠랑? 난 처음부터 오빠랑 결혼하기 싫었어. 그냥 우리 부모님이 원해서 한 거야. 오빠같이 나약한 남자는 처음부터 싫었다고.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법정에서 보자. 민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결의에 찬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네요, 엄마. 정희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다음 날 정희는 변호사에게 녹음된 통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녹음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지수 씨가 처음부터 진심으로 결혼하지 않았다는 자백이니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길 것입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된 지 한 달
드디어 첫 법정 심리날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단정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군복이 아니라 민간인의 옷을 입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민호야, 준비됐니? 민호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결연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정희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민호는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트라우마와 마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수와 시댁을 마주하게 될 거야. 두렵지 않니? 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렵죠? 하지만 이제 그들이 내게 더 이상 상처를 줄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서울가정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변호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희와 민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습니다. 오늘은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 관한 첫 심리입니다. 민호 씨, 긴장하지 마세요. 모든 증거가 우리 편입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지수와 그녀의 부모님이 이미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수는 평소와 달리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그녀의 부모님도 격식을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박철수의 눈빛은 여전히 도전적이었지만 정희는 그의 눈 밑에 드리운 불안감을 간파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수 측 변호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본건은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원고 윤민호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자살 시도 전력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아이의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정희는 분노를 사기며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의 자살 시도 전력이라니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어서 지수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남편은 늘 우울했고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시부모님께 무례하게 굴기도 했고요. 아이를 혼자 두면 위험할 것 같아 항상 제가 지켜봐야 했습니다. 정희는 지수의 거짓말에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군인으로서 수많은 전투를 경험했고 참을성이 필요한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민호 측 변호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피고 측의 주장이 완전한 거짓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호 씨의 의료 기록을 제출합니다. 그의 상태는 장기간의 가정폭력과 정신적 학대로 인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의사의 진단서와 병원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 지수 씨의 부모님, 특히 아버지 박철수 씨가 민호 씨에게 가한 폭력 장면을 담은 영상입니다. 법정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민호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 박철수가 그의 뺨을 때리는 장면, 그리고 지수와 그녀의 어머니가 그것을 방관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법정 안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와 그녀의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한 이것은 지수 씨가 민호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통화 녹음입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진심으로 결혼하지 않았다는 자백과 함께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의 증거입니다. 증거가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지수 측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민호의 변호사는 박철수의 군 경력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 측 아버지 박철수 씨의 군 복무 기록입니다. 그는 후임병 구타와 보급품 횡령으로 불명예 전역한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그의 사업체는 세무조사 중에 있습니다. 박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그건 기밀 문서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씨, 자리에 앉으세요. 그리고 이 법정에서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민호가 증언대에 섰을 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시댁의 학대를 참았습니다. 제 아들이 그런 환경에서 자라길 원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를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심리는 예상보다 길어졌고 결국 판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법원은 제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양육권은 아버지 윤민호에게, 접근금지 명령은 아내 박지수와 그 부모에게 내립니다. 재산 분할에 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민호 씨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주택은 민호 씨에게 귀속됩니다. 법정 안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지수는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자리에 주저앉았고 박철수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건 불공정한 판결입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씨, 한 번 더 소리 지르시면 법정 모독죄로 체포하겠습니다. 박철수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심리가 끝나고 정희는 민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고개를 들고 눈을 맞춥니다. 엄마, 고마워. 나 이제 진짜 살아.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길에 지수가 민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오빠. 난 포기 안 해. 민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지수야. 우리 아들을 위해 싸울 거야. 정희는 아들의 단호한 모습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제 민호는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자, 민호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모자는 나란히 법원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봄바람이 상쾌하게 불어왔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정희의 아파트 근처 아파트 단지로 민호가 이사한 지도 6달이 되어갑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민호는 양육권을 얻었고 재산 분할도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린 그림 보세요. 5살이 된 민호의 아들 지훈이가 정희에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3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할머니, 그리고 지훈이 자신이었죠. 우와, 정말 예쁘게 그렸네. 우리 지훈이가 화가가 될 것 같은데? 정희는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지훈이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제 그림 칭찬해 주셨어요. 민호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에는 주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가 정말 잘 그렸나 보네. 민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 전에 그 창백하고 무기력한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지금의 그는 자신감 넘치는 한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점심 거의 다 됐어요.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를 무릎에 앉히고 그의 그림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지훈아, 이 그림 정말 잘 그렸구나. 할머니가 액자에 넣어줄게. 지훈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와, 아빠, 할머니가 제 그림 액자에 넣어준대요. 민호는 부엌에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 그림이 벽에 걸리겠네. 이혼 소송 이후
지수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접근금지 명령으로 인해 지훈이를 만날 수 없었지만 법원은 화상통화를 통한 접견권은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민호도 망설였지만 결국 아들을 위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지수는 단 한 번도 화상통화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지훈이는 그저 도구였을 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 점심 준비됐어요. 민호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불고기, 된장찌개, 잡채,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놀랐습니다. 민호야, 이걸 다 내가 만든 거니? 민호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네. 요리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지훈이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요. 정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실감했습니다. 맛있겠다. 우리 지훈이 복이 참 많구나.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지훈이는 아빠가 만든 불고기를 맛있게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오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우리 가족 그림 그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랑 할머니랑 저랑 그렸어요. 민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그렸어? 다들 엄마랑 아빠랑 그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우리 가족은 특별하대요. 할머니가 장군이라고 더 멋지대요. 정희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정희는 손자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은퇴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손자와 함께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지훈이는 낮잠을 자러 갔습니다. 민호와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야, 넌 내 아들이야.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지.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훈이도 행복해하고, 그리고 저도 행복해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봄날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넌 앞으로 더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지훈이도. 우리 가족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은퇴 생각은 없으세요? 정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생각 중이야. 쓰리스타 장군으로서의 삶도 보람찼지만, 이제는 너와 지훈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민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지훈이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매일 할머니 언제 오냐고 물어보거든요. 정희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손자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지훈이의 방에서는 아이의 평화로운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군복이 아니라 앞치마를 두른 자신을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수백 명의 부하를 지휘했지만 지금은 한 명의 손자와 한 명의 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쓰리스타 장군이었지만 오늘은 그보다 더 강한 존재, 엄마입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들 민호는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손자 지훈이는 방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날의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 평화로운 순간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는 전장이 아닌 가정에서 벌어졌고 그녀는 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는 지금 이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일어났어요.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정희는 손자를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지훈이는 달려와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지훈이 잘 잤니? 네. 할머니, 저랑 같이 놀아주세요. 정희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뭐하고 놀까? 장군놀이요. 할머니는 장군이고 저는 병사예요. 정희와 지훈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민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행복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